오후 4시의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튼만 누르면 이란을 타격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호주인 변호사.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자, 영상 보여드리는 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라크 핵 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소리도 굉장히 엄청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는 크게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탄즈 핵 시설에는 주로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 여겨졌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아라크 지역은 중수로 IR-40이 있는 곳입니다.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루토늄을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폐기를 하거나 생산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핵무기 개발 목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란이 여기서 플루토늄을 폐기하지 않거나 생산해서 핵무기 개발에 썼다는 국제사회에 아주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목표점으로 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최진현 변호사, 사실 나탄즈를 공격할 때도 여기서 뭐 방사능이 샜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라크에는 그러면 이게 원전도 있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떻답니까, 피해가? 그렇습니다. 일단 이란 국영 TV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선 피폭 위험은 전혀 없다. 그리고 공격 전에 이미 대피 작업도 완전히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원자로는 이 플루토늄 같은 것들이 안 나오는, 적게 나오는 그 경수로인 반면에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중수로여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무기의 원료로 쓰이는 지금 이런 그 플루토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핵물질이 또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무조건 항복해라라고 하지만 그럴 일 없다, 결사항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이란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 시내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도 상공인데요. 저렇게 이스라엘의 이 전투기가 한 50대가량이 떠서 공습을 퍼붓고 있는 영상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 규모만요. 단 일주일 동안 이란에서 600여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자, 이용재 평론가, 도대체 어디를 공격하고 간 겁니까? 네, 이스라엘 방위군이 전투기 50대를 이용해서 미사일 생산 기지, 그러니까 이 미사일 생산 기지에서는 지대지 미사일들을 만드는 이 기지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집중 타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핵무기 개발 시설을 타격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심 분리기가 뭐냐면 이제 우라늄을 농축해야 그거를 이제 원전에서 쓰든 핵무기로 쓰든 할 텐데 그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시설을 집중 타격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피해자들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600여 명 정도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항복하라. 또 최후 통첩을 보내자마자 이러한 이스라엘이 타격을 한 셈인데, 자, 지금 테헤란 시내입니다. 저렇게 지금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도로가 그야말로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에요, 호재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테헤란 시민들이 사실상 테헤란을 모두 탈출하다시피 하면서 원래 90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사는 이 제1의 도시가 테헤란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테헤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빨리 주유를 해서 이 도시를 탈출해서 피난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방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하철 역사라든가 모스크를 방공호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더 어떻게 봉쇄된다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차량당 주유도 10리터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더 제한이 될지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가 된다고 하면 세계 석유량의 5분의 1이 생산이 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석유 자체가 부족해지면은 이 탈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리터를 꽉 채워서 주유를 하고 이 테헤란을 떠나고 있다는 건데 테헤란 시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멈춰선 상황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네. 시장 같은 것들도 다 문을 닫았다라고 하고요. 은행만 좀 여는 곳이 있다고 하고 그야말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있다. 그래서 피란길 고속도로가 보신 것처럼 그야말로 주차장처럼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이 고속도로에서 무려 10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이란이 뭐 그저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영상 또 보여드릴 텐데 자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거를 이번에 이란이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고 그럼 이것도 사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언돔이요. 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이 전천후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이 테러 단체들이 예루살렘에다가 미사일을 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걸 다 막아냈었거든요, 아이언돔이. 네. 근데 이게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예루살렘 바깥, 4km에서 70km 바깥에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들어오는 미사일들은 네. 아이언돔에 다 막힙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서 쐈던 미사일은요, 이름이 파타흐 1호입니다. 근데 요게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속을 돌파하는 마하 12에 13에서 15까지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지금 제가 말을 해서 앵커님 귀에 들리는 이 음속보다 한 4-5배 빠르게 꽂힐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심지어 이게 대기권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이언돔이 막을 수 있는 이 각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란이 교묘하게 드론이랑 이걸 섞어서 띄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언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걸 다 막아낼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저렇게 영상처럼 일주일 내내 공습을 퍼붓고 있으니까 양쪽 모두 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건은 그럼 미국이 손을 대느냐일 텐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I have ideas as to what to do, but I haven't made a final.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things change with war. It can go 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محکم میسته. اگر دشمن احساس کنه که شما از او میترسید دیگه شما رو گریبان شما رو رها نخواهد کرد. همین رفتاری که تا امروز داشتید این رفتار رو با قوت ادامه بدید. کسانی که امور خدماتی به عهدهشون هست، کسانی که 자,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마감 1초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은요, 크게 3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나 정보만 제공을 하면서 좀 제한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안, 또 이스라엘과 같이 이란의 핵 시설을 때리는 방안, 그리고요, 무기를 쓰면서 개입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이 방안은요, 사실상 곧 전면전인데 전문가는 그 가능성을 이렇게 점쳤습니다. 비행기는 떴어요. 지금 이 모든 가용한 비행기는 다 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비행기들의 공급할 연료를 실은 급유기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만약에 이란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예. 일단은 뭐 이란 쪽의 모든 인사들은 다 제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란 측의 인사를 하나하나씩 제거할 거라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에서는요, 콘크리트를 수십 미터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폭탄, 자, 이거 벙커버스터의 사용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지난해 사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부를 폭사시켰던 자, 이 벙커버스터, 이거를 그러면 그때처럼 사용하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던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 은신처에 숨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이죠, 모사드가 이외에도 이란의 고위 관계자들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피하려면 결국 지하 벙커 은신처로 숨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들이 협상을 위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바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종인 이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GBU-57 기종인데 이거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런 겁니다. 네. 만약에 이 GBU-57이 투입이 된다면 지하 60m까지 뚫을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가 네. 바로 B2만 이 벙커버스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의 통제기 끝판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비행기입니다. 이거요, 이름이 상당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날 비행기라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 이걸 왜 띄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날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까지 미국이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일단 저게 어떤 비행기냐면요. 그야말로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핵폭발에도 공중에서 무려 8일까지 버티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미 수뇌부를 태우고 마치 공중 펜타곤처럼 지휘를 할 수 있는 네. 공중 방어 시설, 일종의 공중 펜타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비 사항이라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 네. 알려지기로는 핵폭발을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핵폭발에 대비해서 전자파 공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창문이 거의 없고 탑승객들을 높은 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도 비행기가 운행할 수 있게끔 이게 정말 최첨단 기기니까 디지털 장비를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터치 스크린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아날로그식 장비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디지털 장비가 기능하지 않을 것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고 회의실도 있고 벙커도 있고 무려 100명이 넘는 승무원까지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에 총 4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 대는 상시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24시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띄운 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시 출격에 대한 준비 비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트럼프 암살설까지 돌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니 미국에서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이 미국의 참전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중동으로 현재 간 건 아니고 워싱턴 인근에서 비행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사방의 압박에 그야말로 36년 절대 권력 하메네이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란은요, 결사항전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최신형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에서 쏟아부을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막잖아요. 예. 그럼 이란도 피해가 가요, 사실은. 뭐 그렇겠죠. 그런데 막판에 가면은 예. 지도 코너에 몰리면 문다고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상황, 최악의 상황은 예.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에다가 이란이 미사일 꽂고 테라비브나 이스라엘 쪽에 최신형 탄도미사일 쏟아붓고 호르무즈 해협 막고 예. 그게 최악의 상황이겠죠. 자, 만일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면요, 우리 기업들 피해도 막심하겠죠. 항복이냐 항전이냐 이란의 결단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란이 협상장에 나올 것인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5월 SK 최태원 회장이 전 부인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1조 3천억 원을 분할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었죠. 지지부진했던 대법 심리 중에 눈여겨볼 만한 자료들이 제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정부에서 무슨 특혜를 받니? 내가 무슨 특혜를 했다. 사돈이니까 그걸 힘을 빌려가지고 남을 경쟁했는데 찌글러 눌러빼던가 이런 거 일절 전부 피했다. 4,300억씩 돈을 내고 일시불을 하고서 제2이동통신을 사는데 무슨 증권회사에 그걸 사는데 내가 거기다 돈을 사돈한테 비자금 빌려다가 내가 산 거냐? 그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최태원 회장 측이 선대 회장의 목소리를 법원에 자료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근데 요약을 하자면 사돈,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SK그룹이 특혜를 본 게 일절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허재 변호사, 왜 이 시점에 최태원 회장이 저 아버지 육성을 공개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여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여도의 판단 자체를 대법원에서 법률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1심과 달리 완전히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 3,8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주라는 그야말로 대패의 결과를 받아든 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고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된 어떤 근거를 줄이고 싶은 건데요. 노 관장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됐던 그 항소심 근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SK, 그러니까 성경 300억이라는 이 비자금이 전달된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 김옥수 여사의 이 메모, 그리고 그 봉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노소영 관장의 가족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 정확하게는 노태우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회장이 SK 이 통신사업,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특혜를 주고 사실상 종잣돈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SK가 컸다. 그렇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도도 높이 인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친끼리의 어떤 기여가 과연 자녀 부부의 기여도까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현 회장이 그때 당시에 정부의 도움 받는 거 없이 시장 가격보다 오히려 2천억 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육성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은 노태우 정권에 전혀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인정할 수가 없고 SK는 자력으로 큰 기업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공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뭔가로 맞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SK 측에서 육성을 가지고 나왔다면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요. 편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편지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최태원 회장이 2003년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보냈던 편지를 이제 참고 자료로 제출을 한 건데요. 당시에 이제 경영이나 기업 경영 부분에 대해서 노 관장에게 의견을 묻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정황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SK 기업 성장의 유무형으로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데 노 관장도 기여를 했다. 이런 주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지를 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대법원 뭐 결론 못 내고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쟁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전원 합의체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까지도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렝게티 초원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한 대형마트에서 펼쳐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뜯고 있는 저 동물 사실 누가 봐도 맹수의 왕 사자예요. 아니 근데 이용주 평론가, 아니 진짜 그럼 대체 왜 사자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방범 카메라에 잡힌 화면인데요. 사자가 지금 마트에 와가지고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하나씩 맛보더니 지금 자리를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지금 뷔페처럼 뜯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행복해 보이고요. 지금 팔자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심지어 지금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이 점원들이 옆에 가서 지금 저렇게 어떻게든 뭐 좀 해보려고 아이고, 예.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불법 취식인데 그리고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곧방 도망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네티즌들에게 굉장히 큰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영상 잠깐 보면은 사자를 보고 그 발견한 직원이 아주 황급하게 주랭랑을 막 쳐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요. 이 화면 AI 생성 영상입니다. 가짜예요? 네, 가짜입니다. 너무 진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이거 보고 처음에 속았거든요. 그랬군요. 네, 이거 혹시나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속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저도 속았고 모두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네. 이걸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 다리 뒷다리가 막 3개였다가 2개였다가 사라졌다가 막 이러고 꼬리도 중간에 막 잘렸다가 다시 붙였다 그러고 네. 또 뒤에 뛰어가는 이 점원분도 이 움직임이 그렇게
정상적인 이 인간의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처를 확인해 봤더니 어떤 이 틱톡 이용자가 처음에는 자기는 그냥 네. 그냥 재미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 리포스트라 그러죠. 남이 퍼가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언론사가 이걸 진짜다라고 올려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 진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저기 보이는 고기들도 뜯고 있는 게 굉장히 실감 나는데 저것도 다 지금 가짜라는 거죠?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이고 자칫하면은 그야말로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근데 허준 변호사 실제 뭐 사자가 마트를 헤집은 게 아니라는 거는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등장한 동물이 또 있어요? 네, 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탑승권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캥거루가 나타났습니다. 아, 캥거루요? 네, 지금 저 캥거루를 데리고 온 여성이 네. 미국 항공사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서 지원 동물을 데리고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직원이 탑승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캥거루가 나는 지금 비행기 못 타는 거야, 날 거부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저 큰 눈망울을 글썽글썽하면서 예. 울 것 같잖아요. 지금 탑승권도 막 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탑승권까지 저렇게 발부받아서 왔는데 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정서적 안정,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조랑말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오리를 동반해서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 왜 캥거루는 안 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무려 5,800만의 조회를 기록하면서 네. 네티즌들이 나는 캥거루 편이다. 저렇게 예의 바르게 탑승권을 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지금 저렇게 허리에 뭔가 벨트 같은 것도 메고 있고 안전해 보인다. 그리고 이미 세관과 공항 보안 검색 때 다 통과했는데 그냥 도와줘라라고 하면서 지지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탑승권까지 뭐 따로 끊었고 규정이 있다면 비행기에 못 탈 것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설마 이것도 가짜는 아니죠? 가짜 AI, 생성형 AI 영상이라고 합니다. 가짜예요. 저도 저 영상 처음 보고 캥거루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캥거루가요 그렇게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이 아니 캥거루는 사람이랑 일어서서 막 때리고 이런 폭력성을 보이는 동물인데 네.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벨트 메고 간식을 먹고 있겠느냐, 저거 AI 아니냐 이런 진위를 의심하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알고 네. 봤더니 시각효과 아티스트가 제작한 AI 생성 영상으로 밝혀졌다고 하고요. 원래 원본 영상에는 이 아티스트가 표현하는 이 AI 생성 영상임을 표시하는 무한대 로고 기호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재생산되다 보니까 로고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AI인지 아닌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저렇게 탑승에 성공했다는 후속 AI 영상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사실 AI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했다는 게 놀랍도 못해 사실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이남희 기자. 근데 저도 주변에서 요즘 뭐 이거 진짜냐 이러면서 AI 영상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남희 기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많죠. 이거 진짜냐 가짜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앞서 보신 영상보다 저는 지금 이 영상들이 가짜로 퍼지는 게 사실 더 걱정이에요.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사인입니다. LA 산불이 엄청나게 번졌을 때 바로 이 헐리우드 사인도 이렇게 휩싸였다, 화염에 휩싸였다 이런 영상들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동그라미 안에 뭔가 어색한 것 못 느끼시겠어요? 자, 헐리우드인데 네. 우리 헐리우드 할 때 L 두 개거든요. 아. 저기는 지금 L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네. 정말 산불의 심각성, 이런 화재의 그러니까요.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가짜 정보가 퍼지면서 또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오인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중국 티베트에서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정말 흙더미에 깔려 있다.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거든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것도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이런 참사 같은 경우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지 많은 분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가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더군다나 특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날로 기술은 정교해지는데 아니 그러면 사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좀 AI로 만들었다 이런 영상이다라는 걸 좀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AI 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그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을 올릴 때 이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AI에 의해서 생성됐다는 것을 클릭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AI 활용 표시를 이용자를 콘텐츠에게 그 표시를 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가상현실인지를 알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마치 2000년 초반에 명작이죠. 매트릭스.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가상현실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20여 년 만에 현실이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한마디로 오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허재민 변호사. 그런데 아까 이게 원래 AI 영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없어져서 혼동을 부르는 경우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AI 기본법이 이런 부분들도 좀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하위 법령이나 시행령이 완벽하게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는 기본법의 골격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물론 AI 기본법에는 개발 사업자라든가 이용 사업자가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I 영상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건 사업자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배포자들이라든가 일반 이용자가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네. 아직까지 기본법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EU에서 하고 있는 AI 기본법, 여기에 따르면 EU AI 액트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 배포자에게도 이런 의무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수준도 우리나라 AI 기본법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무분별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이야기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귓속말에 눈을 부릅뜬 이 사람 바로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입니다. 사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진을 보면 표정에서 감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남희 기자. 네. 일단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된 장소가 각국의 정상들이 함께한 G7 정상회의였어요. 근데 어쩌다가 저런 표정이 나온 겁니까? 정상회의 개막식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입을 살짝 가리면서 귓속말로 얘기를 하고 자, 맨 처음에는 아이고, 예. 잘 듣다가요. 조금 전에 화면이 지나갔지만 엄지척도 잠깐 하거든요. 네. 뭔가 잘 듣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오래되니까 방금은 엄지척을 했죠. 더 얘기를 듣다가 심각한 듯 자, 멜로니 총리의 눈 이렇게 치켜뜨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예. 뭔가 좀 째려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뭔가 화나는 발언을 했나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의 30초간의 네. 귓속말이 지금 미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자 정상회의를 보면은요, 예. 이렇게 귓속말 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얘기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포착이 되지만 그리고 보통 정상들이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항상 굉장히 표정이 다이내믹하고 표정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두 사람이 자세히 보면은 혹시라도 뭐 대화가 읽힐까 봐 입을 막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전혀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는 거예요? 예, 일각에 알려지기로는 뭐 추측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눈 것이 아니냐, 특히 트럼프의 변덕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는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돌연 또 입장을 바꿔서 저렇게 앉아서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럼프 변덕이 심한 거 아니냐, 외교적 조율에 대해서 뭔가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멜로니 총리가 표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스갯소리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에 파인애플 넣는 거 싫어하고 스파게티 면 그대로 삶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피자에 파인애플도 넣고 스파게티 면 삶을 때 부러뜨려서 넣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멜로니 총리가 저런 표정을 지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인터넷 밈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자, 멜로니 총리의 어떻게 보면 부릅뜬 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포착이 된 게 아니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열린 G7에서도 심지어 마크롱한테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G7 회의 때요.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최한 G7 정상 환영 만찬에서 멜로니가 저렇게 쌀쌀한 시선을 보냈거든요. 이게 화제가 됐는데 경멸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다. 멜로니 총리는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냐. 마치 헤어진 전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시선이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도 나왔습니다. 아니, 사실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뭐 사석도 아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인데 좀 표정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두 정상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이 둘은 1977년생 동갑 정상이다 보니까 네. 약간 친할 수도 있고 약간 경쟁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포커페이스가 맞을 것 같은데 네. 정상이기 전에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G7에서 낙태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헌법 개정까지 있어서 G7 회의에서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되는 성명을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 이탈리아 그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하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우리 같은 감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했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거꾸로 지금 그 멜로니 같은 경우에는 받아친 것이 아니 G7 와가지고 당신 선거운동하냐?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그 G7 회의를 본인의 어떤 인기를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 부분 이 둘 사이에 어떤 한랭 전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용재 평론가 불과 1년 만에 비슷한 장면이 어쨌든 또 포착이 된 거예요. 같은 곳에서. 그래서 사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좀 으르렁거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두 사람이 진짜 앙숙이에요? 그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그 예전부터 그 유럽의 대표가 누구냐를 놓고 지금 거의 1000년 가까이 싸워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두 나라의 정상이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겪었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이 둘의 이 관계를 보면 비슷한데 다르고 좀 비슷하거든요. 둘 다 기본적으로 엘리트 출신입니다. 한 명은 언론 쪽 엘리트, 한 명은 이 관료 은행가 출신 엘리트고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총리고 네.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는 최연소 대통령.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그렇네요. 여기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트럼프가 자꾸 관세 문제를 꺼내니까 이탈리아 총리가 먼저 나서서 EU, 이 유럽 연합과 미국 간의 이 관세를 분쟁을 자기가 중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프랑스 마크롱이 바로 거기서 초를 쳤죠. 너가 뭔데 거기서 나대냐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제 유럽의 다른 정상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탈리아 총리를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총리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둘의 이 관계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송인이만큼 속어 사용은 자제해 주시면 죄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멜로니 총리가 앙숙인 마크롱에게만 이렇게 강력한 레이저 눈빛을 쐈을까요? 자,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키워드 바이든에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2번 혼났습니다. 두 번이요? 그러니까 눈빛으로도 혼난 게 아니라 제스처로도 혼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예. 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20분 정도 늦게 출발하면서 회의가 네. 엄청나게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하니까 바이든 총리가 들어오는데 얼굴을 찡그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얼굴을 찡그리면서 시계를 차고 있지 않는 손목에 시계를 막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렇게 실룩실룩대는 표정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각하냐는 거죠. 지각했다고 혼나는 건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네. 이탈리아에서 열린 7국 G7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이 행사장에 가장 늦게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멜로니가 이번에 아예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여자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남희 기자, 사실 저렇게까지 표정 못 숨기는 정치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오랜만에 하고요.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표정 때문에 네. 저 사실 뭐 이게 불화설만 이렇게 불거진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연문설도 있었어요. 열애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대상은 바로 이 사람.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두 사람이 왠지 서로 마주보면서 굉장히 달콤한 눈빛을 주고받는 듯한 이 사진 네.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세계 시민상 시상식이 미국 뉴욕에서 열렸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시상자였고 상을 받은 사람이 멜로니 총리예요. 이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돌면서 두 사람 저 시상식 뒤에 뭔가 있었다라고 막 네. SNS에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로맨틱한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자리에는 우리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분했군요.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열애설이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니다라고 끝나면서 해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잠시만요. 몰랐던 이야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퀴즈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땡땡을 닮은 자폭 드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드론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드론을 만들어서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드론일지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드론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이용주 평론가,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고요? 네, 영상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가요, 러시아 공군 기지입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주차되어 있는 이 전투기 여기에 지금 이 드론이 가깝게 접근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여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6월 1일 러시아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 장면입니다. 예, 이 작전명이 이 거미줄 작전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날아가서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무려 41대가 폭발되었다. 41대요.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총 4군데의 이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귀신 같은 작전으로 이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니, 전략 폭격기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 러시아의 핵심 자산을 40대 넘게 드론으로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드론이 뭔가 좀 특별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드론이죠. 네. 드론의 전쟁이 되고 있는데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방송용으로 많이 쓰는 그 중국산 모 드론을 개조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DIY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용도에 맞는 다양한 군사적 드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 작전에 동원된 드론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바로 인공지능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 AI가? 예, 그래서 이 공격 전에 네. 드론에다가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네. 지금 이제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이 다 타격을 당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진을 통해서 이 무인기의 드론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걸 입력시켜서 정확하게 목표만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드론이라고 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쟁 초기에 사용됐던 이제 튀르키예의 TB2라는 그런 네네. 드론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대형 드론도 사실 이게 생존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군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요격을 당하니까 지금은 보다 작은 소형 드론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특히 이번 작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네. 숨겨가지고 공격할 그런 공군기지 인근에다 미리 다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예. 특정 날짜, 특정 시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뼈아픈 패배를 겪었죠.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 예. 안에 그래서 이제 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미리 저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공격에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치밀한 작전이었네요. 그런데 아니 뭐 단순하게 드론 몇 대로 사실상 40대가 넘는 전략 폭격기를 부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비교만 해봐도 사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성비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예. 뭐 전차도 부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성비 무기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공격으로 가장 고가의 자산인 전략 폭격기를 파괴했잖아요. 네. 가격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가격이요. 예. 예. 아직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의 정확한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 대신에 외신들에서 약 2,000달러 정도가 아닐 것인가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기준으로 적고 말씀드리면 이번 공격에 사용된 게 117대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곱하기 2,000 하면 23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억 2천만 원이요. 근데 솔직히 모아놓으니까 많아 보이는데 네. 뭐 개당하면은 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비싼 가격은 그런데 대단하네요. 예. 그러면은 러시아가 파괴당한
폭격기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뭐 일부는 단종이 돼서 뭐 가격 추산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본다면 TU-95MS는 네. 약 2천억 원. 2천억 원. 예, 그리고 TU-160은 약 6,800억 원. 그리고 TU-22M3의 경우는 약 1,7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에선 끝판왕의 공격을 한 셈이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나오는데 네. 추정 가격이 저 드론이 한 270만 원 선 한 대당. 그렇죠? 네. 근데 전략 폭격기는 한 대에 4천억 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만 원짜리로 4천억 원짜리를 폭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이제 드론 한 대로 예. 폭격기를 한 대를 잡은 건 아니에요. 여러 그리고 대가 가서. 그렇죠. 예. 이제 그 대신에 폭격기 일부에는 순항 미사일도 탑재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격기 외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러시아가 아주 아끼는 전략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A-50 예. 메인스테이라는 조기 경보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전쟁 초기에 한 몇 대가 파괴돼서 지금 한 7, 8대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최소 한두 대 정도가 파괴된 걸로 알려졌어요. 그렇군요. 지금 러시아는 아주 뼈아픈 실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번 작전명이 뭐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되긴 했지만 전술만 봐도 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 작전을 그 예전에 그 트로이 목마 작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트로이 목마 작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그 트로이 왕국이랑 그리스랑 싸웠을 때 그리스가 해변에 놓고 간 거대한 트로이 목마를 선물인 줄 알고 트로이 왕국이 그걸 받아들였다가 그 안에서 뭐 아킬레스, 오디세우스 막 이런 영웅들 나와서 트로이 왕국이 무너졌던 네.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굉장히 비슷한 게요.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컨테이너 위에다가 드론들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문을 열면은 그 안에는 컨테이너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뚜껑이 있을 줄은 러시아가 상상도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 컨테이너를 이제 그 러시아 공군기지 근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심지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할 거라는 소식을 입수하고 자신들의 전략 이런 뭐 전투기나 뭐 이런 폭격기를 멀리 전방에서 가장 멀리 막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공군기지로 이동을 시켰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거기까지 컨테이너를 보내서 어느 날 갑자기 저게 뚜껑이 열리고 드론이 올라가면서 저렇게 거미줄 작전으로 지금 저 전략 폭격기들을 지금 때린 건데 이거 네. 굉장히 놀라운 작전입니다. 아니 그런데 날짜도 일부러 6월 1일로 맞춘 거예요? 이건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군에 상당한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날짜들, 뭐 예를 들면 빅토리 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전승기념일 네. 이런 것들도 있지만 6월 1일 같은 경우는 1931년부터 기념하고 있던 군사 수송의 날이다. 그러니까 군사 수송 항공의 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군이 중요한 날짜에 맞춰서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군은 너희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괴롭힐 수 있다라는 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보다는 이제 정치 외교적인 함의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바로 6월 2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 공격을 했다는 거는 러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력은 네. 러시아가 앞서고 있었죠. 그리고 뭐 키이우든 어디 그런 쪽에 대한 전략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전략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하고 보는 편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러우 전쟁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용주 평론가.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번에 드론전 양상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이 참모총장, 뭐 중앙사령관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암살할 때 드론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드론을 이란에다가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의 그 거무줄 작전과 굉장히 비슷하게 네. 이 이란 땅에다가 드론을 몰래 숨겨놓고 이 작전이 시작되니까 드론이 떠서 바로 이게 정밀 공격을 하는 이런 식의 이스라엘의 공격을 했고요. 네.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 반격에 나섰는데 미사일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초음속 미사일을 쏨과 동시에 이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드론들을 섞어서 쏴서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이 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걸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네. 이런 효과까지 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 드론전이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하나의 팩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야 뭐 이제 드론 강국인 걸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럼 이란도 드론 강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동에서 드론의 최강자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부터 이란이 이 드론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온 대표적인 드론이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인데 네. 보통 이제 자폭 드론입니다. 그래서 편도로만 갑니다, 얘는. 그래서 안에 이제 소형의 이런 한 40kg의 이제 폭약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게 사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무기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명중률은 좋지 않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텔아비브 어느 동에 뭐 어디에 있는 빌딩을 정확하게 때리는 건 아니고 그냥 텔아비브 어딘가에 가서 떨어져요, 계속.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간인들 피해가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그럼 그걸 요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언돔 같은 걸로 주로 이제 요격을 많이 하는데 아이언돔은 발당 가격이 뭐 수억 원에 달합니다. 비싸죠. 예. 근데 샤헤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돼요. 이제 이게 가성비가 안 맞죠. 격추를 시키면 계속 이스라엘이 손해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몇백만 원짜리를 네.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심지어 러시아도 지금 이란에서 이 샤헤드를 네. 가져와서 지금 러시아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판 샤헤드를 만들어서 뭐 키이우라든가 예.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공습하는데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드론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러우 전쟁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적 평화가 바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북한이 지난 5월 14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형 드론을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김정은도 직접 참관을 했고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인민군이 수도방어군단 제60훈련소에서 폭탄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쿼드롭터, 이 헬기가 4개가 달려 있는 거죠. 네. 날개가. 그거를 지금 저렇게 열심히 또 훈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거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나 곰곰이 따져봤더니 아무래도 러시아로부터 요거를 뭐 기술 같은 걸 배워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추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이 용병으로 이제 러시아 전쟁에 참여한 그게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기술들을 배워온 게 아닌가 전장에서,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외신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눈여겨볼 게 러시아의 드론 생산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드론을 앞으로 더 고도화시키겠다 이런 계획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군들이 네.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했을 때 드론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드론이 미래전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뭐 이거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군 전체가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드론과 관련된 기술을 지금 이 고도화하는 작업 중에 하나로 러시아의 그 생산 공장에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생산과 관련된 노하우를 얻으려는 것 같아요. 드론 아예 만드는 노하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생산은 약간 다른 문제죠. 이제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든다라는 건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런 노동자들이 가서 배우면 빠르겠죠. 그런 걸 통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런 드론들을 뭐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북한군이 드론을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향후 광범위하게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생산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 실제 북한의 드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사실 근데 북한의 드론 운영이 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요? 북한군의 군사 전략은 네. 소련군과 중국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소련군과 중국군 모두 일찍부터 드론을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략을 이어받아서 1980년대부터 중국과 소련에서 다양한 무인기들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제 드론을 도입을 해서 네. 평양 인근의 방현 지방에서 생산해서 방현2라고 불리는 그런 무인기가 있고 그리고
푸첼라라고 불리는 그런 러시아제, 그러니까 소련제 무인기를 도입을 해서 포병, 정밀 관측 등에 그리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군사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 2013년부터 우리 그 국내에서 북한이 보낸 드론이 발견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약간 특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드론들은 중국제 상업용 드론들이었습니다. 그거를 들여와서 자기네들이 안에다가 어떤 좀 개조를 통해서 네. 우리 쪽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탐지를 못했죠. 아.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뜸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또 미국제 그 표적기를 들여서 공격용 무인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을 운영 전략과 이제 생산 노하우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착 개발을 해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늦은 편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공개한 드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가까운 네. 2023년 7월 전승실 열병식에서 사실 좀 큰 군용 드론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찰용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샛별4라든가 공공용 드론 샛별9를 네.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폭형 드론 2종을 이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잘 안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북한도 자신감을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건 이제 우리 공군도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글로벌 호크의 짝퉁 같은 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이 외국 전문가들이 이제 좀 분석을 한 거 보면 사실 이제 드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 구성품이 있지만 핵심 구성품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글로벌 호크 북한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군 공군 전투기를 잘 보시면 네. 이제 미그 29가 있는데 이 북한판 글로벌 호크에 이 미그 29의 엔진을 떼서 장착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북한이 과연 그럼 저거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을까는 사실 좀 의문이 상합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데이터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걸 인공위성을 이용한 걸 많이 해요. 근데 북한은 통신 인공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무장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만든 리퍼 같은 것도 지금 짝퉁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과연 저것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것도 똑같이 인공위성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문을 갖고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파주 3척 추락 무인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저게 떨어졌을 때 국방부로 이제 출입했었을 때였는데 네. 군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당황했었어요.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우리 군이 질적으로는 앞서 있지만 저런 무인기 같은 게 한번 나오면 우리 군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각종 레이더로 탐지하는데도 한계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향후 개발을 좀 더 속도를 높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북한이 드론 기술에 힘을 주고 있으면 우리도 어쨌든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드론 무기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보다는 기술 수준에서는 우위에 있죠.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네. 이제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은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 군이 이제 드론 사령부도 창설을 하고 이제 네. 드론을 향후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 할 것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예정인데 군에 전력화하는 그러니까 군에 배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네. 과거 우리나라보다 드론 기술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튀르키예가 오히려 앞선 상황이 됐고 하지만 우리가 또 강점을 가진 게 있죠. 북한보다는 향후 드론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북한보다 좀 앞선 드론들을 향후에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드론이 UAE에 수출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K 방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론 중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영상에도 진짜요? 나오지만 네.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새처럼 생겼죠. 새처럼 보이는. 네, 그래서 그 조류용 작폭 드론 이 세이런이 UAE에 뭐 수출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도입을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비공개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밀 엄수 조항을 걸고 네. 이렇게 몰래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보면 새처럼 날개짓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육안에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더라도 저게 드론인지 새인지 그러니까요. 예. 좀 식별이 어렵겠죠. 네. 그리고 저런 특징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적의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걸 때리게 된다라면 피해가 또 어마무시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런 이 조류형 드론들도 최근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퀴즈 정답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독수리를 닮은 자폭 드론을 개발했다. 또 우리 김대호 평론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런데 이용주 평론가 드론 기술력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2022년에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투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고요. 그중에 네. 한 대는 서울로 진입을 해서 약 3시간가량 이 서울 상공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바로 출격을 해서 경공격기 그리고 헬기를 통해서 이 실총 20mm 기관포를 쏘면서 요거를 격추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떴던 무인기가 막 2m 정도 되는 굉장히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레이더로는 애당초에 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새랑도 헷갈릴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격추를 시키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또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또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럼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이 거미줄 작전처럼 서울로 침투를 한다면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요? 드론을 막는 방법은 네. 드론의 크기에 따라서 방법이 약간씩 달라져요. 뭐 예를 들면 샛별같이 좀 대형 드론 그런 것들은 기존의 전투기들을 잡는 대공방어 네.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사용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대형이지 않습니까? 샛별 사형과 구형 같은 경우.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의 천군 같은 이제 지대공 미사일들을 사용해서 방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수행했던 스파이더 웹 작전을 통한 그런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네. 작잖아요. 레이더에서 안 잡히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소형 드론들은 이제 대드론 대응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탐지, 식별, 무력화를 이제 요즘에 아주 자동화돼 있긴 한데 네. 그 무력화를 지금까지는 그 운용 주파수를 방해하는 제밍을 사용해 왔어요. 네. 하지만 제밍은 인공지능 드론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네. 무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괴를 해야 된다. 그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혹시 천마라고 우리나라 혹시 비호 복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0mm 기관포를 이용하는 네. 대공포인데 그것도 이제 탄을 닿으면 무력화 방법이 저거군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저기 지금 쏘고 있는 게 신공이라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요결하고 미래에는 네. 전혀 이제 탄환이 떨어질 걱정이 없는 레이저 무기가 등장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는 청광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이미 개발해서 저거군요. 예, 청광. 맞습니다. 네. 청광은 이제 한 발 발사할 때마다 비용도 상당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레이저가 대드론 무기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드론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